네, 바로 국회 청문회 소식입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 3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슈퍼 수요일이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의 열기 최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국회. 정치권에선 슈퍼 수요일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국회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인사청문회를 2시간이 앞둔 오전 8시 국회로 나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잘 대응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담담한 모습으로 인사청문회장으로 향했는데요. 기존에 하셨던 판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은 소신을 그냥 계속 밝히시려고 하십니다. 야당이 겨드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각종 세금 탈루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강 후보자의 표정도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다며 포토라인 설치를 자청한 강경화 후보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정동 아파트 위장전입은 교도소개로 하신 겁니까? 다음 계약서 인정하십니까? 야당은 청문회 전부터 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송복 검증을 예고했었는데요.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낙마대상 1호로 지목한 강 후보자. 강 후보자가 야당의 파상 논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슈퍼 수요일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석호 기자, 오늘 현장 취재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있어요. 야당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겨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의혹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3사람에 대해서 한날에 청문회를 한다. 이거 국민들 관심도 분산되고 전투력도 분산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번에는 현충일 연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이 좀 적정하다. 이렇게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두고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일이죠. 8일에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늘로 하루 앞당겨진 겁니다. 제가 국민의당과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민의당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 후보자 의혹이 연이어 터지니까 갑자기 민주당에서 날짜를 좀 조정하자 그랬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그랬겠느냐. 다른 청문회와 맞물려서 강 후보자 청문회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거를 들어준 야당이라면 결국 전투력을 그만큼 높이지 않겠다라고 자기들이 자인한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 자 강병규 기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강병규 기자 그러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뭐 청문회도 이렇게 다 원하는 날짜에 됐겠다. 그럼 뭐 통과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엔 좀 약간 떨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지금 3명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통과를 해야 그 다음 청문회도 좀 더 쉽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나의 그냥 첫 단추 같은 느낌이죠. 물론 총리가 이전에 통과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오죽하면 전병헌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에도 직접 그 야당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좀 요청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일단은 뭐 슈퍼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청문회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야당들의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약간 의연하게 뭐 하려던 현장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소방서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소방관 역할을 영화에서 수행을 했었던 유지태 씨와 함께 소방서를 찾아서 뭐 어린이 소방관들과 만나기도 하고. 바로 저 영상이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용산 소방서를 찾았던 모습이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공공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했었잖아요. 그 일자리 중에 이제 소방관 증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추경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라 아마 국회를 압박하는 메시지이기도 할 텐데 유지태 씨와 함께 찾아서 어린이들과 함께 촬영을 하기도 배우 하고요. 유지태 씨는 왜 같이 갔나요? 유지태 씨는 그 영화 리베라메라는 영화에서 소방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했던 연예인이어서요. 아마 함께 가서 이런 행사도 함께 하고 또 실제로 그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따라주고 노고를 이제 치하고 그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얼굴 패권이라고는 하지만 유지태 씨 옆에 있으니까 좀 얼굴이 죽는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긴 하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해봤습니다. 물론 정치와는 다르니까요. 예. 네, 청와대에선 세 사람 모두 낙마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들도 들어오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야권에서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오늘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있어요. 시험장에 마치 사전 들고 와서 시험 보는 그런 격이 돼가지고 시험장에 사전이 필요 없어요. 사전 가져와서 시험 봐도 안 되고. 청문 지원팀 실무 인력을 뺀 전 외교부 직원들은 즉시 회장에서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뒤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회장해 주세요. 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사전이라고 언급했던 사람들은 바로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지원 나왔던 외교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저만큼 인원들이 많이 동원될 정도로 강경화 후보자 많이 긴장을 했던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트레이드 마크격인 은빛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예전 모습과는 약간 야윈 듯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하루하루 멀다 하고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의혹만 해도 부동산 특위의 증여세 탈루,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계약, 뭐 진짜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청문회 시작 전에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긴장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답변 과정을 보면 과연 얼마나 긴장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사전이 써준,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직원들입니다. 사전이 써준 답변서를 그냥 대놓고 읽는 것 아니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졌는데요. 그 때문에 이태규 의원이라든가 박주선 비대위원장, 외교부 직원들을 내쫓기까지 하는 모습, 참 좀 이례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용 중에서 이게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바로 이화여고 간사격인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던 문제인데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던 문제였던 걸로 저도 많이 전해 들었는데 오늘 강경화 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17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신다. 그리고 친척집인데 남편이 모르고 한 얘기다. 근데 누군지 전혀 모른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그 은사께서 전입을 해라, 전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선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고 전세 세입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7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하던 게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었는데 이태규 의원이 이 문제를, 이 의혹을 처음에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위장 전입한 7가구 중에 6가구가 실제로 이하여고에 다녔다더라. 그렇죠. 이렇게 밝혔어요. 위장 전입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입 전출자가 너무 많았고 위장 전입한 것 같다 의혹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거기 주소를 옮겨놨던 그 부모들의 자녀들이 모두 이화여고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했다라는 게 학적 기록을 떼져서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이화여고에 가려고 주소를 옮겼을까요? 사실상 특권층들, 소수인들을 위한 창구였다는 건데 오늘 가장 큰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의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원론적으로 죄송하다라는 말만 하니까 이 이화여고에 위장 전입 자체도 문제지만 이 소수 특권층들을 위한 창구가 있고 그런 창구를 통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이런 지탄받는 부분은 교묘하게 빠져나간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경화 후보자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강 후보자의 남편이죠.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아내는 몰랐다, 아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렇게 강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었는데요. 오늘 강경화 후보자 역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문제를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런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초의 그 체크리스트의 문항에 답변하실 때는 세금 탈루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네, 최석호 기자. 증여세 탈루 의혹, 이 관련은 모두 재산은 남편이 관리해서 한 일이라서 나는 모른다. 남편이 다 한 일이다라고. 위장 전입은 내가 한 일이라서 남편은 모른다. 그런데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답변이에요. 예, 오늘 강경화 후보자가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경화 후보자의 발언을 특징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딱 이겁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남편이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딱 이겁니다. 첫 번째로요, 위장 전입 관련해서는 남편이 제대로 모르고 청와대에 친척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거짓 해명을 했다, 이거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이 다 사고 팔고 한 것이다, 나는 아예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86년 봉천동 다운계약서 매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경화 후보자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도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 슈퍼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경화 후보자 말고 바로 또 이 사람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렇게 신경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 법무관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첫 발령지는 1980년 무렵 광주 소재의 육군부대였습니다.
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서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였고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저런 고백의 배경이 된 사건 무엇인가요? 5.18입니다. 1980년 10월로 때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군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버스 운전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주인공은 버스 운전기사였던 배모 씨입니다. 5.18 당시에 버스를 몰고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 돌진을 했다가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당시 배 씨는 최루탄 가스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돌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 3월에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하면서 배 씨는 사형 집행 면제로 풀려나기 전까지 32개월 동안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배 씨, 1995년에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재심을 선고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 채널의 정치부 기자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배모 씨를 직접 만났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그 사고 난 그때는 이제 사람이 내 차에 막 그냥 앞에도 뭐시기야 있어. 백미라 같은 거 뱀바가 그전에 조금씩 있어. 그럼 거기에 올라탈 수도 있고 막 뒤에서 우울 비우고 어쩌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을 뭐하는? 그렇지. 정상적으로 운전해서 아이고 볼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운전대에서 그렇죠. 운전하고 그 경찰들이 막고 있었는가 봐. 근데 체력하서 거기 들어가서 걸리도 않고 권력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원지는 소수 편에 쓴다.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그 당시에 일개 법무관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문제의 버스 기사는 어쨌거나 권력에 섰던 사람 아니냐, 이제 와서 소수편에 선다고 하는 게 이치에 맞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은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좀 논란이 더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권력의 독립된 기관의 그 수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 뭐 이런 전력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리 군 법무관이었다 하더라도 사형을 내려야 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2012년도 박근혜 정권 당시 박상옥 대법관 관련한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일단은 똑같이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참가자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해서 약간 공세를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더 있습니다. 네,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관련 논란에서 국민의당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까도